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가 사실상 정지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이네요. 네, 스튜디오에 네. 직접 나와주시고 여당 대표께서.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방송 연결하는 거라 대선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축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축하를 드릴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죠? 쓸쓸히 그럴 조짐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우선 무엇보다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 후보부터 네. 그러니까 28일 만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지명이 되고 내내 시끄러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뭐랄까요 축하 메시지 변 네. 대표로서 같은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것부터 시작해 보죠.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네. 낙선을 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왜 거기 미국 대학을 가죠? 좀 넓은 데서 좀, 숨기가 좋나요, 거기가? 아니, 좀 넓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일 수 있고, 생각을 네. 좀 정리하고 싶고. 아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네. 그, 큰 나라 가서, 네. 우리나라 입장을 좀 보고, 저 한 사람도 외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갔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 하냐 하면은. 네,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으셨잖아요. 그때. 아니, 골프도 치고 많이 노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쪽 재주가 없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이제, 그, 브런치를 사가지고. 네.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놓고서 네. 이제 명사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예. 강경화 장관이 그 당시에 와서. 그때 처음 만나셨어요? 네. 인권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열강을 재밌게 하셨어요. 영어로요?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예.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듣는 건 잘 들어요. 말하는 건 좀 버벅대지만. 유창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인연이 됐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가끔 이제 질의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대표님이 한국인이라서 강경화 당시 유엔 아마도 이랬던 네.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유엔에서는 알려진 분이라 유명 인사로 그 대학에 초청 그렇죠. 강연을 하는데 네, 네. 보셨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지속적인 그런 활동, 특히 인권 관련 분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4강 의존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강경화 장관은 여러 나라에 빈곤이나 인권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활약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지평을 넓힌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이 계획과 맞아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건 대통령 발탁 인사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네.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참 크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네.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보면 되겠는데 네.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또 운영인가요? 네. 국회 운영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지 국회의 뭐라고 하나 고집 뭐라고 하나 고집 국회의 고집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의 네. 고집 뭐 그런 걸 옹호하고 감싸는데 이해받으려고 하면은 국민을 상대로 때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외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문제를
초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미묘한 관계에 빠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시 빨리 외교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 마치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네. 나쁜 짓이죠. 네. 대표님 표현력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그 강경화 후보 임명에 대한 여론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네. 네. 그리고 임명 후에도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은 여당에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겠는데, 네. 여하간 상대해야 되는 국회 내에 실체로서 야당이 존재하고, 야3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을 합쳐면 분명히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 단독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쪽이 때를 쓴다고만 주장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당이 이제는 국정 운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고 또 그것이 가뭄하고 겹쳐서 재해 대책 추경이고 그래요. 그러면 각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특히 가뭄 지역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국민의당 같으면 호남의 영산강 그 주변에 논밭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그 추경안에 가뭄 재해 대책도 넣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장관 임명이 불만이어서 추경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국민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국민을 속 터지게 하는 그 정치가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치 명분이 있다 그러면 뭐 얼르고 달래고 하겠지만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위기에 빠진 외교를 인질 삼아서 때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돌파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고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때를 쓰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그런 불만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그럼 추경 알고 있으면서 각자는 이래요. 추경 급한 거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런 식이에요.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 악상의 문제. 기분일 수는 있지만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장직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조국 민정수석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뭐 나온다 한들 별게 있습니까 사실은. 나오는 자체를 야당은 하나의 승리로 여기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국회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럼 나와야 되나요? 실제 인사 문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책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청문회까지 가서 그 흠결이 엄청 크다. 그래서 도저히 임명할 지경이 못 된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도 검증의 잘못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하마거든요. 후보자 스스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경우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본인의 공직 취임에 앞서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 관계로 인해서 인연을 맺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45년 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까지도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무 불필요한 그런 까십거리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격상의 그 어떤 문제를 야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와 다른 영역, 내가 보호해야 될 이 순간에 왔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 같아요. 내 공직 지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아서 그 생활이 망가진다면 나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민정수석 나오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인 거예요. 근데 초반에 양용환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본인이 그 국면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8시간 만에 이제 뜻을 바꿨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강덕 의원이 빼낸 그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 입수한 판결문은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일단. 신속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건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처에서 판단을 하나요, 보통? 네, 인적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의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대로 실명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한 지점은 있긴 한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건 청문회까지 가서 그 국면을 돌파할 의지를 비친 걸로 처음에는 보였는데 안경환 내정자가 근데 불과 8시간 정도 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마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 대표님이 아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다. 저는 청문회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오랫동안 법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그동안 본인이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뭐 이 공직 봉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은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에 통과할 자신 있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호를 하지 못한 채로 공직 취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그런 판단이 있지 않나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건 잘 모르시고. 혹은 당내에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일단 이제 언론에 그 집중 조명을 받고 또 그게 나쁘게 나니까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해서 구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러나 저는 이건 청문회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검열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분이어서 어느 정도 수위에 가면 뭐 당신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할 시점이 있지 않을까.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거죠. 그걸 뭘 민정수석의 검증의 문제 이렇게 2차 전선으로 이어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임위 소집 권한이 원래 상임위원장에 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부정부패와 연루됐다. 우병우 정도로 그런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저지른 전행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은 그 후보자의 40년 전의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고 또 어떤 피치 못할 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여운도 남겼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익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분 나름의 어떤 법익에 대한 비교 형량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차원이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인지 아닌지 따지겠다면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비공개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까지 갔었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을 서로 부른다 하더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네. 이 사안 가지고는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네. 지금 정부 출마한 지 한 달 됐는데 그 인사 관련한 요 사안 하나 가지고 민정수석을 나와서 뭐라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응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운영위원장 가지고 공방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은 원래 여당이 하는 거긴 하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갖다 댈 수도 있던 거지만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네.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이 또 여당인 시절에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막 소집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대치만 하면 언제 풉니까? 풀릴 때가 또 있어요. 또 물밑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물밑에서 만나면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밥도 사달라, 여당이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밥 한 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도 자유스럽지가 않다. 우리 당 의원들 분위기 봐야 된다.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민심이 못 참겠다.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민심을 보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요? 네. 가라앉는다는 위기감을 선거 때는 느끼겠지만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느끼나요? 못 느끼면 그당 문 닫아야죠. 네.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 하마라고 표현하셨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나 개혁을 저지하는 이게 청와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은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그런 의미였고 또 안경환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40년 전의 사생활부터 먼저 이렇게 까지고 또 그것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판결문이 입수가 되고 뭐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전체 분위기가 연동이 되지 않았나.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황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방 안경환 후보자가 하마를 하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이 추천되는 저쪽 법조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서초동 시각에서 추천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네. 그런 게 돕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좀 그 조직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만한 사람. 검찰 조직과. 네. 네. 법원 행정처과 관여됐다는 추정도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런 판결문이 신속하게 저렇게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그 원본 자체가 카피가 돼서 즉시 청문위원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례적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례적이냐고요. 이례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예. 그렇게 개인 정보는 적당히 가린 채로. 예, 첫 번째는 삭제를 가려서. 하고 예. 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 인적 정보를 그대로. 예, 그대로 보도됐죠. 언론에는. 네, 예. 네. 그리고 중앙도 의원이 입수한 파일도 그대로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가리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진실은 여기서는 밝혀질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가려지지 않은 채 파일이 입수된 거죠. 네. 그 자체가 이례적이고, 대단히. 그 빨리,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는요.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나오는. 그렇죠. 그것도 이례적입니까? 몇 시간 만에. 네.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보통? 야당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절대? 네. 그런 이례적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보시는 거고, 경험상 과거. 앞으로 좀 밝혀지겠죠, 뭐. 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도 비판하고 청와대도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부터 시작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1년 정도 걸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미국 심기가 불편해한다는 정도의 보도를 마구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죠. 제가 그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토론을 제가 일부러 그 발제문을 가지고 CSIS 같은 데 가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라.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이 아주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이 보수적인 띵크탱크에도 제가 노크를 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가면 오라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싱크탱크의 의견들이 취합돼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옵션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낙선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웬만한 전문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는구나. 토론 문화 사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정인 교수는, 정확하게는 그 특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거예요. 뭐 월급 받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분이 동아시아 연구재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그런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같이 그런 한국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에 한반도의 이 사드 문제는 이걸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한미동맹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